그 정도 영어도 못해요? 파견직이면 조용히 자료나 넘기세요. 해외 임원들이 가득 찬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재현은 반박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습니다. 그 화면 위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계약서 문구가 지난달 합의본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십억 손실이 서명 한 번으로 확정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상무가 지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파견직이 임원회의를 멈춰 세우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면서도 데이비드가 펜을 드는 순간 조용히 손을 올렸고 유창한 영어로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윤재현이 이 회사에 처음 출근한 것은 6달 전이었습니다. 파견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가 3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 배포 및 정리, 회의록 작성 보조, 행정 지원 업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3줄을 읽고 서명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16층 국제회의실은 크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긴 테이블에는 고급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재현의 자리는 그 테이블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뒤편 장비 카트와 자료 박스 사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고 자료를 배포하고 누군가 물을 요청하면 가져다 줬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파견직, 행정지원, 저기 직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5년 전까지 재현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해외 협상 테이블에 앉고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가 익숙했고 문구의 미세한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현 역시 갈렸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무실로 가는 것도 서류를 펼치는 것도 전부 무거워졌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 뒤에 파견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자리, 큰 결정이 없는 자리, 퇴근 시간이 정해진 자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재현이 처음으로 계약서 관련 문서를 보게 된 것은 이번 회의 준비를 하면서였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시 계약 최종 서명 회의가 잡혔고 재현은 자료 준비와 회의실 세팅을 담당했습니다. 배포할 자료 묶음 안에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포용 복사본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7조 사망이었습니다. 문구가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그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달받아 정리해 두었던 지난달 합의본 파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2개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계약의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을 것이고 담당 임원이 확인했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검토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현은 자료를 다시 묶어서 회의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규직 대리 최은호가 재현에게 말을 건 것은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윤 씨, 물이랑 다과 쪽은 확인하셨죠? 해외 임원들 오시면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그 답변을 받고 돌아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진짜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에서 재현에게 그런 말을 건넨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남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은호는 그나마 재현을 사람으로 보는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파견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 하나, 회의록 정리 하나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그 정확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몰라도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오전 10시 해외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가 먼저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이었으며 들어오면서 회의실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테이블 위 자료 배치를 받고 스크린 위치를 받고 앉을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눈이 잠깐 회의실 뒤편을 스쳤습니다. 재현이 그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민주 상무가 입장했습니다. 자신감이 몸 전체에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악수가 단호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해외 임원들에게 인사하면서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재현은 뒤쪽에서 발표 화면을 띄웠습니다. 슬라이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자료 배포가 끝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섰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민주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창했고 자신 있었습니다. 해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재현은 슬라이드 전환 타이밍을 맞추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7조 사망이 화면에 떴습니다. 재현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았던 그 조항이었습니다. 지난달 합의본과 달랐던 그 문구. 화면 위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운송 책임, 배상 한도,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재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서민주가 임원이 된 것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성으로 비주류 출신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느슨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결과가 없으면 자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조직 안에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곧 효율이라는 것. 그 판단 기준이 언제부터 직급과 고용 형태가 됐는지는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정규직은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직은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이었습니다. 파견직은 그 아래였습니다. 지시를 받고 처리하는 자리,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조직 안에서 크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재현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파견직 행정지원, 회의실 세팅과 자료 배포를 맡은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그는 뒤편에 있어야 했고 부르면 왔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해외 파트너사 계약은 서민주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임원들과의 사전 미팅, 계약 조건 협의, 발표 자료 준비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오늘 서명까지 마무리되면 그녀의 이번 분기 실적 중 가장 큰 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틀려서는 안 됐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집중해서 들었고 해외 임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민주는 그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할 순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초였습니다. 하지만 발표의 흐름에서 2, 3초는 짧지 않았습니다. 서민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민주가 느낀 것은 짜증이었습니다. 발표 중이었고 해외 임원들이 보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흐름이 끊겼다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 영어도 못해요? 파견직이면 조용히 자료나 넘기세요.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앞을 봤습니다.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뒤에서 재현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민주는 그 뒤로 재현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그녀가 느끼는 것과 달랐습니다. 데이비드가 짧게 옆에 앉은 임원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시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분위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은호는 회의실 한쪽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서민주의 말과 재현의 반응을. 재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재현은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는 계약서 7조 사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민주에게 파견직을 대하는 방식이 생긴 것은 어느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반복된 경험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파견직이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틀렸던 경우, 지시한 것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파견 기간이 끝나면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기준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곧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서민주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서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양측의 이익을 정리하고 이번 파트너십이 왜 유효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민주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서명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뒤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를 바로 했습니다. 서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7조 사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6달 전이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사는 아시아 전시 사업을 확장하려 했고 한국 본사는 그 거점 파트너가 되는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초기 계약금만 해도 상당했고 이후 연간 운영 규모까지 감안하면 회사 입장에서 올해 가장 큰 건 중 하나였습니다. 서민주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이 수차례 이어졌고 계약 조건이 조금씩 조정됐습니다. 초기 안에서 수정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운송 책임 범위, 배상 한도, 분쟁 해결 방식. 협상 테이블에서 오간 것들이 계약서 안에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최종 합의본이 정리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서명본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습니다. 담당팀이 확인했습니다. 서민주도 최종 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7조 사망의 문구가 달라진 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그 차이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면서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합의본 파일을 정리해 두었던 것도 그 습관의 연장이었습니다. 배포용 자료를 묶으면서 계약서 사본을 손에 들었을 때 그 페이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한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특정 문구가 바뀌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보였습니다. 공동 부담과 단독 부담의 차이, 50%와 전액의 차이. 계약서에서 그 두 가지가 바뀌어 있다면 그것은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전체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는 이 업계에서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 임원으로 오기 전에 유럽과 북미에서 비슷한 규모의 계약들을 다뤘습니다. 계약서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조항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서에서 그 역시 7조 사망의 변경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전 합의본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서명본만 갖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문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역시 나중에야 알게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서민주의 발표가 끝났고 양측이 가볍게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협상이 이미 충분히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명이었습니다. 본사 대표 한기석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최종 서명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정렬했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그 장면을 뒤편에서 봤습니다. 데이비드가 테이블 위 계약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펜을 잡으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재현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파견 계약으로 와 있었고 이 계약의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고 임원이 확인했고 이제 서명 단계였습니다. 자신이 틀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버전 혼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회의실 전체가 듣는 자리에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파견직이면 조용히 자료나 넘기라는 말을. 데이비드의 손이 계약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재현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크게 흔들지 않고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서민주의 말이 끝난 뒤 회의실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해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민주의 말은 한국어였지만 그 톤과 그녀가 시선을 보낸 방향은 설명 없이도 전달됐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고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표정과 목소리에서 읽혔습니다. 데이비드가 짧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발표 화면으로 옮겼습니다. 재현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최은호는 그 순간을 회의록 작성을 멈추고 봤습니다. 재현이 화면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어깨가 조금 굳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슬라이드를 정확하게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은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회의 중이었습니다. 서민주는 이미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이어 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재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분노가 올라왔다가 어딘가로 내려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래 이런 말을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6달이었고 파견직으로 일한 것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커리어에서 비슷한 것들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말이 잘리는 것, 의견이 직급 때문에 무시되는 것. 그때는 버티면서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파견직이었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증명할 이유도 반박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7조 사망이 아직 화면에 있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재현은 계속 그 조항을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합의본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재현은 그 문서를 배포용으로 정리하면서 내용도 함께 읽었습니다. 계약서를 읽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합의본 7조 사망은 명확했습니다. 운송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배상 한도는 실제 손실의 50%로 제한한다. 하지만 오늘 서명본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배상 한도는 실제 손실 전액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수라면 두 군데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실수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명 절차가 안내됐습니다. 데이비드가 계약서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합의된 변경 사항일 수 있었습니다. 재현이 알지 못하는 맥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합의본과 다른지에 대한 내부 기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이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불리한 방향이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손이 계약서를 집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그 손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서민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발표 마무리 멘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봤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회의실 뒤편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까 상무에게 지적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펜을 내려놓고 글을 봤습니다. 재현이 손을 든 것을 처음 알아챈 사람은 한기석 대표였습니다. 회의 진행 방향을 지켜보던 대표가 뒤편에서 손이 올라간 것을 봤습니다. 서명 절차가 막 안내된 직후였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회의실 뒤편의 행정지원 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직원이 손을 드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잠깐 뒤쪽에서 손을 드셨습니까? 서민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뒤편에서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사본이나 자료 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비포 사이닝, 데어 이즈원 클로즈 위 니드 투 베러파이.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통역사가 필요 없는 발음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을 들었습니다. 해외 임원들이 재현을 봤습니다. 서민주는 굳었습니다. 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터컬 7 클로즈 3. 더 랭거지 인 디스 버전 디퍼즈 프롬 더 어그리드 드래프트 레스트 먼스. 데이비드가 앞에 놓인 계약서를 폈습니다. 7조 사망을 찾았습니다. 재현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 더 어그리드 드래프트 트랜스포테이션 라이어빌리티 와즈 투 비 쉐드 조인틀리 바이 보스 파티즈. 인 디스 버전 이스테이츠 코리언 사이드 베즈솔 리스판서빌러티. 어디셔널리 더 인뎀너피케이션 캡 와즈 체인지드 프롬 50% 어브 액처월 로스 투 풀 어마운트.
데이비드는 즉시 수행원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전 합의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데이비드가 7조 사망을 비교했습니다. 해외 임원 한 명이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영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This is correct. The numbers are different. 그 말이 회의실 안에 퍼졌습니다. 서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법무팀에서 나온 담당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We need to pause the signing.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주는 즉시 법무팀 담당자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두 계약서를 들고 빠르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은호는 회의록 작성을 멈추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재현이 테이블 앞에 서서 두 문서를 설명하는 장면을, 아까 서민주에게 지적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회의실 전체를 멈춰 세운 것을. 재현은 추가 질문이 들어오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운송 책임 조항이 달라진 지점, 배상 한도가 달라진 지점, 그리고 두 가지가 모두 한국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오기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This needs to be reviewed before we proceed. 한기석 대표가 서민주를 봤습니다. 서민주는 법무팀 담당자를 봤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명은 중단됐습니다. 회의는 잠시 휴식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이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재현은 테이블 앞에 서 있었는데 은호가 다가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윤 씨, 괜찮아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서 잠깐 쉬어요. 여기는 제가 있을게요. 재현은 회의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료 카트 옆에 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주먹을 한번 쥐었다가 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전 햇빛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한동안 봤습니다.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한국 측 임원들의 회의는 짧지 않았습니다. 서민주, 한기석 대표, 법무팀 담당자, 계약 담당 팀장이 좁은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개의 계약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난달 합의본과 오늘 서명본이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두 문서를 펼쳐서 7조 사망을 나란히 두고 읽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릅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서민주는 계약 담당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최종 서명본을 정리한 것이 그 팀이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고 서민주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합의본과 대조해서 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명본이 합의본과 같다는 전제 아래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어디서 달라진 것인지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서가 수정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버전을 올린 것이 상대방 측이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반영된 최종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그것을 받아 법무팀 검토를 거쳤는데 이전 합의본과의 전면 대조가 아니라 변경 표시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7조 사망에는 변경 표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변경 추적 기능을 끈 상태에서 수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뀐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항이 달라졌고 그것이 서명 직전에 발견됐습니다. 서민주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무팀 담당자가 잠시 계산하다가 답했습니다. 운송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악의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 규모의 단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한도가 전액으로 바뀌어 있어서 상한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게 발견된 게 오늘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그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소회의실 문을 나서기 전 서민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재현이 손을 든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발표가 막 마무리됐고 서명 절차가 안내됐고 데이비드가 계약서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손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금 전에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직원이었습니다. 파견직이면 조용히 자료나 넘기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에도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 화면 위에서 계약서 조항의 이상함을 발견했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서민주는 그 순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별도 공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행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계약서 조항이 달라져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전에 발견됐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누굽니까? 수행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 발표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있던 수행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정 지원 쪽인 것 같았는데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된 것은 30분 뒤였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데이비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이전 합의본과 다른 것이 확인됐고 그 부분을 수정한 뒤 재서명 일정을 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작업 과정에서 버전 오류는 생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명 전에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대표가 회의실 뒤편을 봤습니다. 재현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다시 장비 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쪽 직원입니다. 데이비드가 재현을 봤습니다. 이리로 오시겠습니까? 재현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이십니까? 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가 잠깐 고민됐습니다. 예전에 해외 기업 인수합병 계약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정도입니다. 어떤 규모의 계약이었습니까?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구조의 계약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데이비드는 재현을 한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막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퍼졌습니다. 서민주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과 데이비드가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현이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5년. 해외 기업 인수합병. 복잡한 구조의 계약. 그 사람이 파견직 행정지원으로 이 회의실 뒤편에 있었습니다. 서민주는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를 정리하면서 한기석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재서명 일정은 조항 수정이 완료된 뒤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로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명 전에 발견해서 처리한 것이 양측 모두에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현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해외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몇 명이 재현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말을 건 사람도 있었습니다. 짧은 영어였고 재현이 그것에 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민주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회의실이 정리됐습니다. 해외 임원들이 나간 뒤 한국 측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법무팀 담당자와 계약팀장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은호가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현은 장비 카트를 밀어서 회의실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발표 장비 연결을 해제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했습니다. 서민주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현이 정리를 마치고 카트를 끌고 나가려는데 서민주가 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재현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민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아까 일은 잘 처리해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짧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은호가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 괜찮아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진짜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셨어요? 자료 정리하면서 봤습니다. 은호는 잠시 재현을 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 하셨던 분이세요? 재현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는요. 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산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서 상무 말은 너무했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재현은 커피 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닌 거 알아요. 재현이 은호를 봤습니다. 그분 원래 그런 분이에요. 파견직이나 계약직한테 특히 그렇고. 근데 오늘 본인이 어떤 말 했는지 느꼈을 것 같아요. 윤 씨가 그걸 찾아냈으니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로비가 조금씩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석 대표가 재현을 불렀습니다. 대표실이었습니다. 재현은 처음으로 그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책상이 넓었고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인지. 재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전 직장이 어디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해외 인수합병 계약 실무를 5년 담당했다는 것, 그리고 번아웃으로 그 일을 내려놓았다는 것. 대표는 그것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재현의 이력이 사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대표실에서 나온 정보가 인사팀으로 갔고 인사팀에서 확인한 내용이 몇몇 임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파견직 행정지원 직원의 이전 이력,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 계약팀, 해외 기업 인수합병 계약 실무 담당, 주요 계약건 다수 참여. 그 이력이 오늘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전달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반응이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재현을 찾아온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계약서 수정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합의본을 기준으로 7조 사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었는데 상대방 측과 어떤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팀과 법무팀이 주도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발견하신 분이니까 맥락을 아시지 않습니까? 재현은 잠시 더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수정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한 수정인지, 합의 내용의 재확인인지, 표현이 달라지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재현은 몇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오류를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단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것. 수정 이유를 설명하되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담당자는 메모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판단은 저희 팀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가 나간 뒤 재현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민주는 그날 대표실에 불려갔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오늘 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계약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부 책임 정리, 향후 계약 검토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재현에 대한 처우. 서민주는 그 마지막 항목을 들었을 때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표가 물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회사에 무엇을 원하는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겠지요. 재현이 그날 퇴근한 것은 6시였습니다. 파견직의 퇴근 시간이 6시였고 재현은 한 번도 그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은호 씨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재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받습니다.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제 할 일은 같습니다. 은호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재현이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봬요, 윤 씨.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집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던 시절, 계약서를 들고 밤을 새우던 시절, 그 시절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복잡한 조항 사이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사람을 어떻게 갈아냈는지도 기억했습니다. 오늘 7조 사망을 발견했을 때 손을 들기 전 망설였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데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갈아넣던 그 방식으로
하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그 사흘 동안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회의실 세팅을 했고 자료를 배포했고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복도에서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재현이 자료를 배포할 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재현은 그 변화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제는 몰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씁쓸하다는 감정도 있었고 그냥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서민주가 재현을 따로 찾아온 것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이 아니라 재현이 잠깐 쉬고 있던 탕비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민주는 재현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현이 커피 잔을 들고 돌아섰을 때 서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민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의 날 한 말 사과하려고 합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견직이면 조용히 자료나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서민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재현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받겠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민주가 눈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뒤에도 손을 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재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약서가 틀려 있었으니까요. 서민주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관계없었던 겁니까? 관계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재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한기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맞이했습니다. 의자를 권했습니다. 재현이 앉았습니다. 이번 계약건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됐다면 회사가 입을 손실이 컸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이 윤 씨였습니다. 그 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대표가 잠시 멈췄습니다. 해외 전략팀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 검토와 해외 협상 지원을 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윤 씨 이력과 오늘 보여주신 것을 봤을 때 그 자리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요.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이 나오자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들고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회사가 사람을 직함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대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이 이었습니다. 저는 파견직으로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표님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파견직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번 계약건 때문이라면 다른 파견직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 부족합니다. 직급과 고용 형태로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조직 안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번 일로 더 명확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 바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솔직한 답입니다. 재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꿔가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재현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5년 전 번아웃이 왔을 때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것인지를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둘러싼 것들이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만 요구하고 사람은 보지 않는 방식. 그것이 누적됐습니다. 파견직으로 온 것은 도망이기도 했고 회복이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자신이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답은 나왔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재현이 대표를 봤습니다. 제안받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전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거나 자신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 회사도 배워야 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재현은 해외 전략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팀 자리는 12층이었습니다. 16층 국제회의실과는 다른 층이었습니다. 재현의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파티션 안에 서류와 계약서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번째 업무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와의 재서명 관련 계약서 최종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재현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항 하나씩, 문구 하나씩. 예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 읽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호가 점심시간에 12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네요.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적응하고 계세요? 첫날입니다. 그래도요. 두 사람이 사내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은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윤 씨가 그냥 파견 기간 끝나면 떠날 줄 알았어요. 이런 전개는 예상 못했어요. 저도요. 은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 됐어요. 진짜로. 재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은호 씨가 처음부터 이름으로 불러준 몇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호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서민주가 재현의 새 자리를 찾아온 것은 첫 주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해외 전략팀과 마케팅 본부 간 협업이 필요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민주가 돌아서다가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주가 나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서명 회의는 3주 뒤에 열렸습니다.
이번엔 계약서 검토 과정이 달랐습니다. 이전 합의본과 서명본을 나란히 두고 조항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재현이 그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법무팀이 함께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출처를 확인하고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왔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재현을 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재현이 테이블 뒤편이 아니라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계약 검토 담당으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펜을 들었습니다. 한기석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양측 임원들이 각자 서명을 마쳤습니다. 재현은 그 장면을 테이블 한쪽에서 봤습니다. 지난번엔 회의실 뒤편에서 장비 카트 옆에 서서 봤습니다. 이번엔 테이블 옆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읽는 것, 이상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서명이 끝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어서면서 재현과 악수를 했습니다. 재현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재현은 잠깐 멈췄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서울 도심 위로 빛이 퍼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던 시절,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날들. 그때는 다시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재현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있든 뒤편에 있든 그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재현은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내일 오전에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2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규 파트너사와의 예비 계약이었고 하나는 기존 계약의 갱신이었습니다. 2개 모두 처음부터 읽을 것이었습니다. 조항 하나씩, 문구 하나씩.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이 올라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의 자리에 학창시절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꿈치에 걸치고 나타난 나유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삶을 하나씩 훑으며 값을 매겼고 끝까지 참던 미나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내자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의 블라우스와 머리카락이 젖는 순간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그리고 10여 분 뒤 식당 앞 골목에 검은 세단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당당하던 유리의 남편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의 남편은 바로 유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재단의 감사 책임자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야, 너희 아직도 그렇게 사니?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목소리 하나에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쌓아 올리던 온기가 단 한 문장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문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이 약속을 잡은 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 보고 싶었습니다. 김미나, 오지선, 배유정. 학창시절 가장 가까웠던 세 사람의 이름을 단체 메시지창에 올리면서 서연은 손가락이 조금 떨렸는데 오래 연락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이제라도 만나고 싶다는 반가움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바로 답장을 보내왔고 그 빠른 답장 하나하나가 서연에게는 이미 반가움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인 곳은 서연이 사는 동네 근처의 작은 한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유명한 곳이 아니었는데 서연은 일부러 그런 곳을 골랐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자리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미나가 먼저 와 있었고 지선과 유정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고 그 사이 각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지선이 학창시절 체육선생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웃음이 터졌고 그 다음부턴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원 차량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고 지선은 동네 미용실에서 손님들과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유정은 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환자들 응대를 하면서 진상 손님 이야기를 풀어놓아 모두를 배꼽 잡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를 포장하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편안함이 서연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연은 결혼 후 남편의 사회적 위치 덕분에 많은 자리에 불려다녔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지역 대형 공익재단의 감사 책임자였는데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고 서연은 어느 자리에서든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그것을 앞세우거나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굳이 알릴 이유가 없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들 앞에서도 서연은 그냥 서연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웃음이 쌓여갔습니다. 미나가 요즘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다들 맞장구를 쳤고 유정이 병원 원장 흉을 보면 지선이 거들며 웃음을 키웠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학창 시절을 버티게 해줬다는 걸,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면서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미세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학창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이름이 하나 있었고 그 이름이 오늘 이 자리와 무관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이미 예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음식이 반쯤 줄어들고 이야기가 가장 무르익던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나율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방식부터 실내를 둘러보는 시선의 각도까지 자신이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몸 전체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팔꿈치에 걸치고 과하다 싶을 만큼 공을 들인 차림새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화려해진 포장 안에 학창시절의 유리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 너희 여기 있었어? 진짜 오랜만이다. 반가운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유리는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는데 의자를 당겨 앉았고 손짓으로 직원을 불러 메뉴를 받아드는 동안 테이블을 한 바퀴 훑어보는 눈이 이미 무언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그래도 점잖았습니다. 잘 지냈냐? 애들은 있냐? 어디 사냐? 하지만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유리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미나가 아이 둘을 키우며 학원 차 일을 한다고 하자 잠깐 눈썹이 올라갔고 지선이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하자 아직도 그 일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상대를 낮추는 말이 아무런 마찰 없이 입에서 나온다는 건 그게 오래된 습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 남편들은 뭐해? 요즘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지선과 유정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그 표정은 경청이 아니라 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지역 유지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 재단 행사나 지역 네트워크 모임에 얼굴이 통한다는 것, 이런저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남편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의 방향이 항상 상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데 너희는 어떠냐는 비교를 전제로 한 자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하나씩 굳어가는 걸 서연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잘 웃던 미나가 입을 다물었고 수다스럽던 지선이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으며 유정은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꼭 이랬습니다. 유리가 나타나면 공기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우리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불편해? 친구끼리 못할 말이 있어? 그 웃음이 서연은 제일 싫었습니다. 상대를 건드리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그 웃음 뒤에 숨는 방식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돌렸다가 다시 비교하는 말을 꺼내고 칭찬하는 척하다가 끝에 가서 깎아내리는 말을 붙이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는데 지선은 짧게 대꾸하다 입을 닫았고 유정은 아예 스마트폰을 꺼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대화를 끝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가장 조심스럽고 나서는 법이 없는 미나였는데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야, 우린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어? 내가 불편하면 내가 가. 짧은 말이었습니다. 공격도 아니었고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에게 그 말은 거절이었고 거절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미나, 너 아직도 그 성격이야? 애들 키우면서 늙어 보인다 했더니 속도 그대로네. 미나가 굳었습니다. 지선이 야,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고생을 한다는 말이 나왔고 학창 시절 그대로 촌스럽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이 조용해지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유리는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유리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미나 쪽으로 확 밀쳤습니다. 잔이 기울면서 물이 쏟아졌고 미나의 블라우스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손을 들어 얼굴에 물기를 닦았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 어른이 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이 달려왔고 주변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유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튀지 말고요. 그 말이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를 끊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실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분노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이 사람 앞에서 말리지 못했던 일들, 침묵으로 함께 버텼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그냥 넘어가면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선이 먼저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냥 가자. 더 커지면 우리만 힘들어져. 유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자는 눈빛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방식이 그랬을 겁니다. 일이 커지면 결국 감당하는 건 자신들이 됐고 그 경험이 몸에 새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피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번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친구들이 잠깐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서연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순간 멈췄습니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 잘난 남편 불러봐. 내 남편도 별 볼 일 없을 거 아냐? 서연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식당 이름과 주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3문장으로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짧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면 긴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리는 서연의 표정을 보더니 오히려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부르겠다고 했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서연의 남편이 온다 해도 자신의 남편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무릎이나 꿇게 만들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그 말에 눈을 마주치며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미나는 젖은 블라우스를 손으로 누르며 서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나 쪽으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미나가 받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손이 잠깐 겹쳤습니다. 서연은 사실 도연이 이 일에 개입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서연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더 이상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전화를 건 이유였고 그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직원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창밖 골목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안쪽까지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손님이 무심코 바깥을 내다보다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식당 앞 골목에 나란히 멈춰 섰고 뒤이어 수행 차량 1대가 그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번호판도 차체색도 창문의 선팅 농도도 하나같이 균일했습니다. 그 정렬된 모습 자체가 이미 범상치 않은 무게를 풍겼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리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직원도 걸음을 멈췄고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손님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만 처음엔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오든 자신이 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건 수행원이었고 그 다음 운전석 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사람이었는데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시선을 여기저기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향해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유리는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별것 없어 보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속으로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와 유리 쪽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먼저 닿은 건 미나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블라우스,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손에 쥔 손수건. 그것을 천천히 확인한 뒤 지선과 유정의 표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짧게 눈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도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유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보시죠. 말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공간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소리를 높인 것도 위협적인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었는데 식당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유리의 팔짱이 스르르 풀렸고 여유롭던 자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의 남편이 뒤늦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받고 왔을 텐데 들어서던 발걸음이 문 안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안색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당황함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당혹감이었으며 마지막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됐습니다. 도연은 지역 대형 공익재단에서 회계와 감사, 비리 조사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유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지역 유지 네트워크, 재단 행사, 각종 후원 사업들이 모두 결국은 도연이 관리하는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팔아 이 지역에서 얼굴을 넓혀온 사람들이라면 도연을 모를 수가 없었는데 유리의 남편도 가중 하나였습니다. 재단의 이름을 활용해 각종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포장해온 사람이었고 그 행태가 도연의 눈에 들어온 적이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올 줄 알았던 남편이 문 앞에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리가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다가 유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이미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를 잡고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식당 안을 한번 살피고 직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CCTV가 있는지, 오늘 이 테이블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었고 위압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좀 과해진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블라우스, 목 아래까지 번진 물기, 그것을 닦으려다 포기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말보다 그 모습이 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별일 아닌 게 저렇게 됐군요. 짧은 한마디였는데 유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그 다음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목격했는지 물었고 직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 중 한 명도 자신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리가 물잔을 밀친 것, 소리를 높인 것, 직원이 다가왔을 때 내가 누군지 아냐며 제지한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됐습니다. 유리의 남편이 뒤늦게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오늘 일은 자신들이 사과하겠다고 불쾌하게 만든 건 맞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지금 여기 젖어 있는 분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과 별개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유리의 남편이 굳었습니다. 별개로 확인할 게 있다는 말의 의미를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재단 이름을 사적으로 활용해 온 것, 각종 지역 행사와 후원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행세해 온 것, 그 과정에서 재단의 공식 라인과 무관한 채널로 이름을 팔아온 정황들이 도연의 머릿속에 이미 정리되어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을 짓밟아 만든 체면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리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 표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남편의 위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나는 손수건을 꼭 쥔 채 앉아 있었고 지선과 유정은 숨을 참듯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옆에 서 있었는데 남편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라 드러낼 필요가 있는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부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작았고 시선은 테이블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람처럼 굴던 사람이 말 한마디 제대로 잊지 못하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방도 자랑스럽던 남편의 이름도 지금 이 순간엔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듯 직원에게 짧게 인사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응징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자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유리 부부가 자리를 떠난 뒤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각자의 자리로 시선을 돌렸고 직원이 테이블을 새로 정리해줬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눈으로 괜찮냐고 물었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스스로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생긴 테이블 위에는 아까 먹다 만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 물을 새로 채운 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가 돌아왔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걸 굳이 감추지 않았고 자리에 앉으면서 결국 참았던 게 터지듯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 미나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내가 있어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 말에 지선이 눈을 붉혔습니다.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학창 시절에 내가 유리한테 당할 때 말리지 못한 게 아직도 미안해. 겁이 나서 못했던 거야. 그게 그때도 지금도 부끄러워. 유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움츠러들었잖아.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네 사람이 처음으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가볍게 웃으며 넘겼던 학창 시절의 기억들, 서로를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 말리고 싶었지만 멈춰 서지 못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그 시절의 자신들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랐잖아. 오늘은 달랐어. 그 말이 네 사람 모두에게 닿았습니다. 학창 시절엔 같이 울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였고 누군가 손을 잡았으며 누군가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서연은 도연이 나간 문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자리를 먼저 만든 건 자신이었고 전화를 건 것도 자신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도연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왔고 먼저 움직인 건 당신이었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이 한 선택이 맞았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어버린 음식을 조금 더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까보다 웃음이 더 많아졌는데 그 웃음의 결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었다면 지금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뒤의 웃음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함께 꺼냈고 그래도 여기 있다는 확인을 하고 난 뒤의 웃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용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의 남편이 재단 관련 행사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가 평소 재단 이름을 활용해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모임에서 그의 자리가 달라졌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방 퍼졌습니다. 화려한 체면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가 소문이 한 바퀴 도는 동안 드러났습니다. 유리도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던 사람들의 속도가 느려졌고 어울리던 자리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서열로 대해온 방식이 결국 그 방식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응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제가 드러난 것이었고 실제가 드러나자 허세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더라, 잘 됐다, 이런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끝을 확인하는 것보다 앞을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자리를 잡았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누가 볼까, 누가 들어올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알려줬을 때 미나가 메시지로 짧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메시지에 웃음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고 지선과 유정도 같은 웃음으로 받았습니다. 미나는 그 사이 오래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차를 모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남편도 응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 원장과 창업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됐다며 눈이 빛났습니다. 유정은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일정을 뽑아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다들 같이 신청하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서연은 그 대화들을 보면서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어딘가 무기력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에 그냥저냥이라고 답하고 꿈이 있냐는 말에 지금은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에 전보다 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있었던 그날이 무언가를 건드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뒤에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각자의 방식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끝나고 골목을 걸어 나오는 길에 미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보자. 예전처럼 연락 뜸하게 지내지 말고. 지선이 그러면 밥값은 누가 내냐며 웃었고 유정이 그래도 우리 이번엔 서연이 한테 너무 얹혀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면서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골목에 주황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네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한 사람의 허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줄 세우고 남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던 오래된 시선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긴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사람으로 봐준 관계였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빛나지 않으며 그냥 끝까지 서로 옆에 있는 관계. 그것이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